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어 공부하고 그다음 재무상태 정보 개요까지 공부했죠.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재무상태의 3대 요소, 자산부채 자본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자산입니다. 자,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자산하면 떠오르는 용어들이 있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 자산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현금, 예금, 비품, 뭐 이런 것들. 자, 내가 지금 주변의 자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산 한번 나열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컴퓨터 있죠? 여러분의 책상 있죠? 그 다음에 뭐 건물 있죠? 이런 거 다 자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정의를 만드는 게 회계적 용어거든요. 그럼 자산이라는 게 뭐냐? 자, 이 현금이나 비품이나 예금 같은 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기업이? 과거에 장사해서 지금 현금을 받았다면 잔액으로 가지고 있겠죠. 왜 기업이 채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에 내가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외상채권이 있어요. 외상채권. 자, 이 용어는 외상매출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 볼게요. 그럼 이 외상채권 100이라는 것은 자산인데 이게 왜 있을까요? 과거에 외상거래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과거에 외상거래를 해서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이 채권은 바로 과거의 사건의 결과다. 이게 첫 번째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회계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외상매출금이라고 해요. 자, 이런 용어를 이제 지금 하나씩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약속된 이름이에요. 내가 상품을 팔았는데 현금 받을 수 있고 외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받기로 해서 생긴 채권을 외상매출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제 우리 공부하는데.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은 과거에 뭐가 있었다? 외상거래가 있는 거죠. 외상거래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 채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회사 것이죠. 이것을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 가지고 있다, 통제. 그쵸? 통제했어요. 그리고 얘는 나중에 현금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시점에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결국 자산을 회계적 용어로 한다면 내가 과거에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회사 것이고 통제하고 있고 나중에 현금이 되는 것들이죠. 돈 되는 것들입니다. 이 돈 되는 것을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 영혼 없이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결국 이거는 돈 되는 자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돈 될 수 있는 자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무수히 많은 사건들로 인해 생긴 자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교재에서 입문과정이나 그 다음에 기본과정에 중간중간에 회계 플러스가 있어요. 요거는 용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보충 사항들을 제가 계속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시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니까, 자산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보니까 막 어질어질합니다. 자, 이때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생각하실 게, 자산은 돈 되는 자원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이걸 경제적 자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공부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가 이쪽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회계를 공부할 때는 약속된 이름을 써준다고 그랬잖아요. 재무회계는. 그 약속된 이름이 바로 뭐냐면,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기록의 단위인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여기 보면 약속된 이름이 쭉 있어요. 그러면 처음 공부할 때는 이런 자산의 이름들을 보는 순간 막 자신이 없어지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이해하면서 반복적으로 보면 되고 이런 계정 과목을 어떤 분들은 다 내가 암기해서 회계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내가 100% 다 외워서 시작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그때 주어진 거에 충실하게 읽고 익히시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이쪽이 자산의 이름들인데 자,
자산은 아까 뭐였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 되는 자원들이에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죠. 근데 그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 지갑을 열어보세요. 지갑 열어보면 동전 있죠? 동전, 지폐 동전 있어요. 이렇게. 뭐 물론 여기 달러도 포함하죠. 원화도 있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폐와 주화, 통화라고 해요. 통화. 그렇죠? 그럼 내가 통화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통화는 아닌데 제시하면 현금처럼 쓰는 거 있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자기합수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합수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시하면 그냥 현금처럼 그냥 쓰이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통화는 아니지만 대신 사용하는 증서다. 그래서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를 기록할 때 기록을 하는 게 장부 기록 북이지 않습니까? 이 기록할 때 통화 대용증권, 그 다음에 뭐 지폐주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런 애들은 궁극적으로 뭐다? 캐시잖아요.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기록할 때 누구로 묶어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현금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현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를 하다가 지폐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권 3장을 받았다. 그럼 3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0원을 받았으니까 현금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 지폐 증가가 아니라 뭐다? 현금 증가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자기합수표를 내가 10만 원권 받았다. 그럼 자기합수표의 증가가 아니라 약속된 이름인 현금의 증가로 기록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쭉 나왔을 때 우리 회사는 지금 현금이 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예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이제 용어를 익히는 건데, 이 보통예금도 우리가 광의에서 본다면 나중에 다 현금으로 통합을 해요. 근데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용어를 익히는 겁니다. 예금은 예금이지만 언제든지 제시하면 돈 찾을 수 있는 거, 이걸 무슨 예금이라고 하죠?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뭐라고 합니까? 보통예금이라고 하고, 자, 당좌예금은 수표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표 발행. 자, 수표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입했다가 수표를 발행해서 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좌 예입하면 누가 증가해요? 당좌예금이 증가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의 인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요 보통예금이나 요 당좌예금은 둘 다 입출금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요구불 예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의로 해석한다면 이것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우리가 통합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일이 하나씩 낱낱이 쓰지 않고 우리가 공시를 할 때는 본질이 같은 것은 묶어서 통합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쓰는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묶어서 공시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있는데 이거는 용어만 익히시는 거예요.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잖아요. 자, 이거 일정 금액을 맡기고 그 다음에 일정 일 후에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적금은 뭐죠? 일정 금액을 그러니까 일정 기간 후에 일정 금액과 이자를 받기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매기 이제 일정 금액씩 이제 맡기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거 세 가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런 얘기죠. 현금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외부에 공표하는 우리 이제 보고서에는요, 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롭잖아. 이것들을 낱낱이 다 나누어서 공시하면 어지럽죠. 그래서 이걸 하나 묶어서 한꺼번에 공시하는 계정이 바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통화와 대용증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요거 100원, 요거 100원 있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여기 있죠. 100원, 당좌예금 100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것들을 모두 더해서 한꺼번에 기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는 나머지 요건 투자자산인데 극초단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현금 전환이 용이한 것들인데 요것도 100원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공시할 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00원이죠? 그래서 500원 이렇게 한꺼번에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기본서 과정에서 보면은 요 500원을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기본서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입문 과정은 이 통합계정보다 하나씩 용어를 일단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를 한번 읽어주시라 이걸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채권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주식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보유 목적이 달라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내용들을 이런 이름을 쓴다.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계정은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산 이름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입문 과정에서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모두 채권이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품이나 제품, 이게 뭘까요? 상품은 뭐고 제품은 뭘까요? 상품은 내가 다른 회사한테 원가로 사가지고 마진을 붙여서 팔려고 하는 거죠. 그쵸? 이런 상기업이라고 하고, 제조업은 뭐예요? 내가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만들어서 완성품이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내가 사서 파는 거나 만들어 파는 거나 이거죠. 결국 파는 겁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았어요. 그 매출을 일으키는 건데, 이 팔았을 때 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면 현금의 증가인데요. 외상으로 한 겁니다. 외상이죠, 둘 다. 그래서 여기도 외상 판매. 요것도 뭡니까? 얘는 이제 어음을 받은 거죠. 어음 받아도 뭡니까? 이거는 만기 때 받는 거니까 이것도 결국 만기까지 어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뭡니까?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권리죠, 권리. 이거 채권이라는 거예요, 채권. 근데 중요한 건 이 채권이 모두 무엇 때문에 생겼다? 상품이나 제품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그럼 상품은 내가 사서 팔려고 하는 거고, 사서 마진 붙여서 파는 거고, 제품은 공장을 가동해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결국 내가 팔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 이걸 우리가 나중에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팔고 외상으로 한 경우인데, 이 외상 매출금은 그냥 외상으로 한 거고, 받을 어음은 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만기 때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음상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할 때, 자, 그러면 이것도 매출할 때 생긴 거고, 매출할 때 생긴, 이것도 뭐죠? 매출할 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요 둘을 더하면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0원이면 결국 매출하면 생긴 채권은 결국 얼마죠? 하나는 일반 외상 채권이고 하나는 어음상 채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공표할 때는 굳이 외상 매출금 100원, 그다음 받으러 온 100원 이렇게 공시하지 않고 얘네들은 궁극적으로 모두 외상으로 팔아서 생긴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채권 200 이렇게 공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서에 가게 되면 외상 매출금 받으럼 이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어차피 궁극적으로 매출 채권이 되기 때문에 이런 통합 계정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공부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매출 채권의 구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서 외상 매출금의 의미와 받으럼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 채권은 내가 받을 건데 팔면서 생긴 채권을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어떤 걸 팔 때? 상품이나 제품을 팔 때 생긴 채권은 매출 채권인데 그러면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애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제 업무용 컴퓨터가 있어요. 열심히 썼다가 중고시장에 팔았어요. 이거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팔았을 때 외상을 할 수 있죠. 그때 채권은 이름을 달리한다. 이게 우리의 학습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따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 채권이죠. 채권인데 중요한 건 이 채권이 상품이나 제품 이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다? 매출 채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매출 채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틀린 지문으로 기초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생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미수금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은 내가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품이나 제품을 팔아서 생기는 외상 채권이고, 그다음 미수금은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예를 들어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자산 이런 자산들을 팔고 상품이나 제품 아닌 걸 팔고 생긴 채권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일단 기초인문에서 첫 번째 중요한 개정과목의 익히기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뭐다? 같지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단기는 1년 중심이죠. 장기는 1년이 넘었을 때죠. 대여금은 뭐예요? 이름에 다 답이 있어요. 돈 빌려준 거죠? 그럼 돈 받을 때까지 기간을 1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기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선급금이라는 게 있죠? 선급.
선급이 뭐예요? 선급. 미리 지급한 금액이에요. 자, 우리가 상거래를 할 때 상품을 매입하기로 했어요. 근데 계약금 쪽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죠. 그럼 미리 지급한 계약금이 이건 왜 자산일까요? 여러분 아까 자산의 정의가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미리 지급한 만큼 내가 상품 등을 받을 권리가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급금은 뭐다? 자산이다. 반대의 경우는 선수금이 있다. 부채에 서 있는데 이 선급금과 선수금을 처음 공부할 때 가끔 혼동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 것만큼 내가 받을 권리가 생기니까 자산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상품이 있고요. 자, 우리 지금 자산하고 있어요. 제품이 있어요. 상품은 뭐죠? 둘 다 판매 목적이에요. 그런데 상품은 여러분 보통 이제 상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매입했다. 매입했을 때 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가 100원이다. 일정한 이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원이다. 그럼 내가 얼마에 팔려고 그러는 거죠? 120원에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원가 100은 내가 매입한 원가고 여기다 마진을 붙여가지고 팔려고 하는 거죠. 이런 기업을 상기업이라고 하고 이때 산 자산을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상품의 원가는 1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품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요. 공장을 가동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가는 뭐가 될까요? 내가 만들 때 인건비 들어가고 재료 원가 들어가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원가 회계 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만들 때마다 예를 들어 100원의 원가가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이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도 이제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 상품은 내가 산 원가고 제품은 내가 만든 원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팔려고 해요. 팔면은 매출이 되는 거죠.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팔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얘는 사서 팔려고 갖고 제품은 만들어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시면 공통이 있어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은 자, 특징이 뭐죠? 영업활동의 사용이죠. 영업활동에 내가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자, 이 랜드 하나라는 교육업체가 지금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여러분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뭐죠? 이 교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자칠판이 있죠. 이거 다 뭐죠? 교육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품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 이 기업의 현금 창출을 동원하는 데 기여한다는 얘기죠. 그런 자산들을 우리가 나중에 유형자산이라고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목적으로 어떻게 장사하는데 내가 매출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 이런데 여기서 보시면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같은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자산들이 있고요. 차량 운반고도 영업활동의 사용이고요. 자, 산업재산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법률의 독점적 배타적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산의 이름들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무수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자산 공부할 때 이 회계적 용어를 다 암기해서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내가 생각하는 자산의 이름들하고 회계가 약속한 이름들은 조금 차이가 있구나. 그럼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지금 회계 입문 과정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의미 매출채권,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달라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기업과 제조기업은 제가 이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기업은 뭐죠? 다른 회사가 만들어낸 물건을 내가 사서 그 원가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것이고 제조기업은 내가 공장을 가동해서 원가 계산을 통해서 제조 원가를 이제 원가로 기록하고 거기에 마진 붙여서 파는 것이다. 그래서 상기업은 상품을 파는 거고 제조기업은 제품을 파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뭘 공부했어요? 자산을 공부했죠, 아까? 그럼 자산은 뭐다? 그러니까 그림을 연상해 보세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이다. 그죠? 근데 그 자원들은 결국 돈 되는 능력들이에요. 이걸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고, 그 돈 되는 능력들에는 현금도 있고, 여러 가지 채권도 있고, 그 채권에는 외상채권, 매출하면서 생기는 매출채권도 있고, 자, 내가 상품 거래가 아닌 기타,
기타 상거래가 아닌 다른 거를 팔아서 생긴 외상채권 미수금도 있고 이렇게 약속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자산의 이름들이고요. 그럼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부채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여러분 빚이죠. 빚. 빚은 뭐죠? 갚아야 될 거기 때문에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이제 내가 갚아야 될 빚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아까 기업이 이렇게 있어요. 기업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게 자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산? 이 자산이 무수히 많죠, 아까? 현금도 있었고,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받으러 온 미수금, 무수히 많았죠.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쉽게 이해해서 건물만 생각해보자, 건물. 건물 하나만 있다고 볼게요. 이게 100억이에요. 그럼 이것만 딱 보면 자산이 100억이다. 팔면 돈 되니까 이거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 건물의 내용을 따져봤더니, 내가 빌린,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는 거죠. 이게 70억이고. 그럼 나머지는 내 돈이죠? 내 돈.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3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00억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자산의 용어를, 이 건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이 건물에 대한 이 자산을 지금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이 건물 안에 있는 내 빚. 이걸 우리가 부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출받은 이 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지금 익혀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채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채는 갚아야 되겠죠? 그쵸? 부채는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부채라고 하고, 이제 부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갚아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이 의무라는 용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의무는 하나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빌린 돈이 있으면 차입금일 거고, 외상으로 물건을 샀는데 안 갚은 게 있으면 그때는 금전을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명명해 주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하나씩 따져본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볼까요? 자, 부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냥 회계장 용어로 보면 또 어렵게 느껴지니까 간단하게 보죠. 부채는 뭐다? 갚아야 될 빚이다. 의무. 그쵸? 빚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외상채무다. 외상채무는 내가 상품 사고 외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갚아야 되죠. 그러면 갚기까지는 언제나 내가 의무가 존재한다. 이걸 현재의 의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채도 우리가 회계적 용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지금 차입금이 있어요. 차입금이 10억이 있다. 10억이 있다 봅시다. 그럼 이 차입금은 빚이잖아요. 빚이고 부채인데 이걸 부채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거 사건의 결과다 1. 이건 뭐죠? 내가 과거에 빌린 거고요.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안 갚았다면 의무잖아요. 그쵸? 그 부채는 결국 뭐예요? 내가 상환하기 전까지는 의무가 존재한다. 그 의무가 상당히 현재 의무가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채. 내가 갚아야 될 의무의 이름들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상품을 샀을 때 팔았을 때 외상으로 하면 무슨 채권이 있었죠? 외상 매출금이 있었죠. 그럼 반대도 있죠, 우리가. 반대도 있겠죠? 자, 뭐가 있냐면, 상품을 내가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안 갚으면 빚이잖아요. 근데 내가 갚을 때까지는 항상 뭐가 있다? 의무가 존재하죠. 이걸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지어준다?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는 뭐가 있었죠? 상품 팔고 나중에 받겠다. 이거 뭐죠? 외상 매출금. 나중에 줄게 외상 매입금. 이렇게 우리가 상반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해줬어요. 어음 발행해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만기 때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의무가 존재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급어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앞에서랑 똑같은데 아까 받으러음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매입할 때 생기는 거고 이것도 매입할 때 생기는 거죠. 둘 다 채권이에요, 채무예요? 채무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품 사고 안 준 게 100원이 있고 상품 사고 어음을 발행해 준 게 100원이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가 매입하면서 생기는 빚이 얼마란 얘기죠? 20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본질은 똑같이 매입하며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고서에 보고할 때 그냥 외상매입금 100, 지급어음 100 이렇게 쓰는 게 이해가 쉽겠어요. 그냥 매입하면서 생긴 채무 200 이런 게 더 훨씬 더 이해가 쉽겠어요. 통합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를 할 때는 어차피 본질이 매입하면서 생긴 채무니까 상품 매입하면서 생긴 외상 채무 둘을 묶어서 매입 채무 200이라고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서는 뭐가 있었죠? 무슨 채권이 있었죠? 매출하면 생긴 매출 채권이 있었잖아요. 자산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상반대로 같이 비교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차입금이 있네. 아까 대여금이 있었죠. 차입금 빌린 거죠? 얘는 금전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1년 이내에 갚기로 했어요. 1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 둘은 상품과 제품이잖아요. 자, 그런데 미지급금은 뭐죠? 상품이 아닌 것들. 대표적으로 우리 그 랜드 하나에서 지금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 교육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강사 앞에는 반드시 교탁이 필요하죠. 그 다음 전자칠판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각적 자료가 제공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창출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자산들을 내가 구입을 해야 하잖아요. 랜드 하나에서. 그랬을 때 이거는 상품이 아니죠. 랜드 하나는 교탁을 파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 서비스가 아닌 영업활동이 아닌 것을 사서 외상으로 했을 때 이때를 뭐라고 한다?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품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외상으로 샀을 때를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뭐가 있었을까요? 선급금이 있었죠. 미리 지급한 거. 얘는 뭡니까? 자, 내가 물건을 팔게요 하고 미리 돈을 받았어요. 선급금의 반대죠. 미리 받았으면 나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재화를 주거나 상품을 이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미수금, 선수금을 혼돈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미수금은 아직 못 받은 채권이니까 자산인데 선수금 미리 받은 돈이죠. 이거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금, 미지급금, 선수금, 선급금 이 용어들 입문 과정에서 잘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거 꼭 좀 강조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채의 이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지금 재무상태 정보를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그쵸? 자, 재무상태 정보를 공부했는데, 자, 재무상태 정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이 재무상태 정보에 지금 첫 번째 공부한 게 뭐죠? 자산이란 이름을 공부했고, 이 자산에 무수히 많은 약속된 이름들을 공부했습니다. 이게 뭐죠? 계정 과목의 이름들을 익혔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채를 공부했어요. 부채는 빚인데 의무, 갚아야 될 의무인데, 이 부채를 나타내는 무수히 많은 이름들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 계정 과목. 자, 그럼 아까 건물을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억이고, 자, 부채가 70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자산 안에 내 돈은 얼마 남았나요? 30억 남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자산 속에는 플러스 자산과 마이너스 자산이 공존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그럼 이 자산 안에 마이너스 자산을 빼게 되면 뭐가 남죠? 내 돈이 남게 된다는 거죠. 내 돈. 그러면 이 내 돈은 이걸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은 내가 출자한 돈도 있고 그 출자한 돈을 불려서 늘어난 돈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본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자본이 처음 공부할 때는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파트인데, 자, 이겁니다. 자본은 기업이 소유한 순자산, 이 말 자체가 어렵죠? 그러면 아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나의 자산, 건물 생각해봐요. 건물 100억, 그 100억 중에 대출받은 거 얼마? 70억. 빼면 얼마죠? 30억 남죠.
자, 이 30억을 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이 100억짜리인데 그중에 대출받은 게 70억, 나머지 얼마? 30, 이렇게 오죠. 그러면 내가 총 자산 중에서 이 자산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하는 그중에 마이너스 자산을 빼니까 자본이 나왔죠? 그래서 자본을 뭐라 그래요? 자, 순자산이다. 마이너스를 뺀 순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자본을 내 돈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자본도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자본도 개정 과목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요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문 과정에 두 가지 용어만 강조드려요. 내 돈인데 내가 처음 투자한 내 돈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표현해 봤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 주주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탠 시작점의 돈. 이건 뭐죠? 출자한 돈이에요. 출자한 돈. 그렇죠? 그럼 출자한 돈이 만약에 내가 20억이라 봅시다. 이게 바로 이제 시작점의 돈이에요. 근데 10억이 늘어났죠? 이건 뭘까요? 내가 출자한 돈보다 내 돈이 늘어난 거는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열심히 벌어서 늘어난 내 돈을 뭐라고 한다? 이익 잉여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자본 개정 과목에는 억수로 어려운 이름들이 많아요. 기본 과정에 가면. 근데 이거를 지금 공부하면 뭐 머리가 어질어질 하거든요. 근데 가장 핵심은 뭐죠? 내가 출자한 돈이 20억인데 30억으로 늘어났다. 그럼 10억이 뭐예요? 열심히 장사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기업이 번 돈이에요. 번 돈. 이 번 돈이 쌓여놓은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이익 잉여금. 자, 그러면 우리가 주주한테 배당을 줄 때 뭐 갖고 줘야 될까요? 내가 번 돈 갖고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내가 시작점에 투자한 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본금. 이렇게 이거 보시면 되겠고, 물론 우리가 나중에 기본 과정을 공부하면 이 자본금을 뭐 발행지수 곱하기 일주당 액면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공부할 때는 내가 최초 출자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 돈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자산 100억에서 빚을 뺐더니만 30억이 됐는데 그 30억은 내가 최초 시작점의 돈보다 10억이 증가했어. 이 증가한 거는 다른 사건이 없다면 내가 열심히 번 돈이라 이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사가 벌어들여 남긴 과정의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 이익잉여금은 단기 순이익과 상당히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쌓인 거거든요. 쌓였다가 일부는 배당도 주고 또 적립하고 이런 과정을 기본 과정에서는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공부하는 건 그래서 내 돈을 자본이라고 하는데 그 자본에는 시작점에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들인 과정에서 쌓인 돈이 있다. 이 쌓인 돈을 뭐라고 한다? 이익 잉여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이제 우리 그 재무 상태 정보를 지금부터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자, 지금 내가 이제 개정 과목을 익혔지 않습니까? 그럼 익혔으면 내가 연습을 해야죠, 연습.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런 요거 지금 써 있는 거 1번부터 24번까지 써 있는 거는 약속된 회계적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이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했으니까 익혀서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거를 연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몇 가지만 선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다 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현금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자산이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선별적 이거 미지급금 뭘까요? 딱 보니까 이름 자체가 의무를 나타내는 거죠. 부채가 되겠고, 자, 채권 매출 채권 자산이죠, 상품 자산이죠, 미수금도 자산이고, 자, 차량 운반구 이건 뭐예요? 무슨 목적이에요? 영업 활동의 사용 목적으로. 자, 차량인데 여러분 차량도요. 자, 회계는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차량이다. 근데 이 차량이 내가 현대자동차처럼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도 있고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에 쓰기 위해서 막 쓰는 그런 차량이 있죠. 그 영업활동을 사용 목적으로 쓰는 게 차량 운반구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처럼 직접 내가 만들어서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요거는 결국 뭐죠? 우리가 이제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선급금 뭐죠? 미리 지급한 거죠? 자산.
자, 이익잉여금 뭐죠? 내 돈이 늘어난 거죠? 이거는 자본이다. 제가 선별적으로 간단히 했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손으로 내가 다 풀어보면 분명히 실수하는 게 생겨요. 이제 입문 과정은 귀찮아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예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쉽다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제 부탁을 반드시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건 여러분이 답이 다 있으니까. 자, 이거는 개정 과목 익히기죠. 그쵸? 요것도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는데 이것도 선별적으로 잠깐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개정 과목 익히기인데 이쪽이 써 있는 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일상적인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당좌를 예입하거나 수표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은 뭐라고 하죠? 탕자예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상품 주문하고 이건 뭡니까? 미리 지급한 금액이죠. 선급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품이 아닌 것을 팔고 어떻게 해서 월말에 받기로 했다. 이거 채권일까요? 채무일까요? 채권이죠. 자, 이거는 미수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씩 이거는 숙제로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낱낱이 하면은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 숙제로 맡길 테니까 반드시 손으로 확인하고 그 밑에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 익혀지는 거거든요. 개정 과목이 연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회계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회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기업이 이렇게 있고, 자, 기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기업이 있고, 여기에 이제 A, B, C 무수히 많은 정보 주체들이 있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주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회계는 이들이 올바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했고, 이때 제일 첫 번째 공부하는 회계 정보가 무슨 정보다? 재무 상태 정보다. 이걸 지금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 재무 상태 정보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 몇 가지를 봤어요. 여기에 자, 자산이라는 항목과 부채라는 항목하고 이 자본이라는 항목, 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학습했단 말이에요. 공부했죠,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제공할 때, 아까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할 때 제공하는 정보를 무슨 회계라고 그랬죠? 재무회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무회계는 이 불특정 다수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약속에 의해서 전달돼야 돼. 이 약속이 뭐죠? 이게 기준이라고 그래서 기준.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전달할 때도 표준화된 레포트에 의해서 제공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 요 이름을 바로 뭐죠? 재무상태 정보를 나타낸다 해서 자, 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재무상태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아시겠죠? 재무상태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무상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무상태의 정보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합이다.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첫 번째, 기업의 보유한 자원, 이걸 자산이라고 해요. 갚아야 될 빚을 우리가 부채라고 그랬고, 자, 내가 출자한 금액과 벌어들인 걸 합해서 내 돈이죠? 자, 이 최초 금액과 불어난 돈을 합해서 내 돈인데 이걸 합해서 우리가 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등식이 성립해요. 자산은 내 돈과 조달된 돈과 내가 투자해서 벌은 돈, 내 돈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이것을 우리가 회계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등식을 이제 지금 확인하는 거, 이 회계 등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많은 회계적인 계산식이 여러분 이렇게 이 회계 등식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회계 등식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여러분이 많이 익혀두시면은 우리가 이용할 곳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자산은 빚과 내 돈의 합이다 이렇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게 이퀄이니까 자, 이 자본을 구하려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금액이 되겠고, 요건 뭐가 되죠? 여기서 요걸 빼면 되겠죠. 16,000. 요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해석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등식도 여러분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자, 그러면 이 재무상태 요 양식을 우리가 이제 보고서로 만든다면, 숫자를 여러분 보세요. 숫자를. 아까 우리가 이게 100억이고, 70억이고, 30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퀄이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왼쪽 오른쪽 구별하면 이쪽이 크죠?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양식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이렇게 우리가 양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정보 이용자한테 재무상태 정보를 알려주려면 그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다 모여져 있는 보고서, 이 보고서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요거를 자산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부채와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여기 명칭이 뭐라고 그래요? 재무상태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회사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가와 감소의 잔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뭐다? 일정한 시점의 현재를 표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일정한 시점이 현재다. 이게 일정한 시점 현재. 그래서 일정한 시점에 잔액을 나타낸다. 이 잔액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산이 지금 100억이고 부채가 770, 그 다음에 30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수히많은 증가와 감소의 잔액이니까 요 기말 시점에 자산의 잔액 상태가 100억이고 이 100억의 구성은 부채인 70억과 내 돈 30억의 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기업이 지금 내가 타인으로부터 70억을 조달하고 내가 투자하고 벌은 돈 30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자산의 상태를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100억인데 그 100억 중에서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금액과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조달된 금액 또는 투자된 것과 번 돈의 합이 바로 이제 100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왼쪽을 뭐라고 하냐면 차변이라고 하고 이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이제 앞으로 복식부기 원리를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이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는데 이 왼쪽과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 약속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기록하는 방법을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기본 예제는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 1월 1일 시점에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이렇게 자산 부채가 막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보니까 현금이 12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지금 5만 원이 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자, 먼저 자산과 부채를 구분해 봅시다. 기초니까. 자, 현금은 자산이죠. 요거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자산이고 기계장치 자산이죠. 자, 그런데 단기 차입금은 뭐죠? 부채. 요것도 부채죠. 이렇게 부채입니다. 그러면 자산은 어느 쪽에 기록하기로 했어요? 차변, 왼쪽에. 오른쪽은 대변에는 부채를 기록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한 약속대로 기록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공시할 때는 약속된 통합계정 이름을 쓴 건데 자,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재무상태 정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1월 1일 시점에 현금의 잔액은 얼마다? 12만 원.
외상 채권의 잔액은 5만 원, 상품은 얼마? 3만 원, 기계장치는 7만 원. 그래서 총 자산은 얼마가 있어요? 27만 원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27만 원 중에서 내가 보니까 외상으로 산 부채가 얼마 있어요? 갚아야 될 빚이 9만 원. 자, 내가 금전상 차입한 금액이 얼마 있어요? 10만 원. 그럼 19만 원이니까 자, 그러면 내 돈은 얼마 있다는 거죠? 8만 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7만 원은 결국 19만 원과 8만 원의 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건강한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기업의 자산은 현금과 채권과 재고, 상품, 기계장치 이렇게 27만 원 있고 그중에서 내가 상거래로 인한 부채가 9만 원, 그다음에 갚을 빚이 얼마? 10만 원. 그리고 투자된 돈과 투자된 돈이 얼마? 8만 원. 이렇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로 무슨 회계다? 바로 재무회계에서 재무상태 정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재무상태 정보는 바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수정에서 올바른 재무상태를 나타내시오. 이 얘기는 막 틀리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위치에 갖다 놓으세요.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올바른 위치에 갖다 놓으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잠깐 쉬고 이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